참 여러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 건 제 남편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와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연히 두 연놈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뜻밖에도 친정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그 인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날 밤에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불륜의 피해자인 딸 자식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친정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날 저는 친정집에 혹시 강도라도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빠져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바로 그 집 안방에서 저를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발굴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무기를 받아든 저는 그만 아주 속 시원한 폭소를 터뜨리고야 말았죠. 과연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의중으로 바람난 사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난장판이 된 친정집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발굴해낸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길래 궁지에 몰려있던 제가 폭소까지 터뜨렸을지, 그 심장 떨리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던 제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온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이 막 고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있던 그해 2월, 먼 친정집에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어머니가 밤중에 또 혼자 적적해지셔서 전화를 걸어왔을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 희순아, 혹시 너 수중에 여윳돈이 조금 있니? 저도 요즘 카페가 한창 비수기라서 한동안은 빠듯할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많이 추워서 손님들 발길이 뜸하거든요. 더군다나 조만간에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해서 여윳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급하게 목돈 필요하신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돈 들어올 구석은 없는데 돈 나갈 일만 자꾸만 생기네. 요 며칠 내내 집에서 자꾸 군내가 풍기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았는데 너 시집 가기 전까지 지내던 작은 방 장롱 뒤쪽에 곰팡이가 쓸었더구나. 곰팡이가 장롱 뒤쪽 벽을 아주 꽉 채웠어. 아이고, 그럼 얼른 도배부터 새로 해야겠네요. 내가 봤을 땐 도배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집이 워낙 오래돼가지고서는 결로가 심하게 생긴 것 같거든.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지 물어본 거야. 이참에 집 곳곳을 싹 수리를 해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저 또한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꽤나 오래되고 낡은 단독주택이었기에 언제 날 잡고 아주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저와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집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집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친정아버지께서 직접 손수 벽돌을 올려가며 지어주신 집이자 평생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친정어머니께서는 집을 애지중지 고치고 또 고쳐가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집에서 지내셔야 하는 입장이셨고요. 하지만 막상 당장 큰 목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자니 시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개인 카페를 개업한 참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카페를 개업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 남편의 회사가
월급을 두어 달씩 밀리는 일은 다반사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게에 보탬도 될 겸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들의 뒷바라지도 보탤 겸 카페를 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친정어머니의 전화를 받던 당시에는 아직 겨울이 모두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카페 매출이 잘 나오지도 않고 있을 무렵이었을 뿐더러 조만간 세금까지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대출금 이자 또한 적잖이 부담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집 보수 공사를 진행할 만한 목돈이 수중에 있을 리가 없었죠.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어머니에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드릴 테니 불편하더라도 당분간만 버텨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남몰래 저 혼자 눈물을 훔쳤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쪽에서 고민거리 하나가 턱하니 던져졌습니다. 그 고민거리는 저희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으로 진학한 동네 학부모로부터 전해졌어요. 자기네 아들도 학교에서 진로 상담했어? 아니, 우리 아들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아직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못 본 거네. 우리 아들은 오늘 했는데. 그랬구나.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담임 선생님한테 무슨 안 좋은 얘기라도 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참. 다음 주에 학교에 진로 상담 받으러 가면 어차피 자기도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이 좀 이상해. 진로 상담하면서 학부모인 나를 상담실에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글쎄, 대뜸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설마 촌지 같은 걸 달라고 한 거야?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나? 차라리 촌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처럼 기가 막히지는 않을 거야. 아니, 글쎄 그 여자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직위를 앞세워가지고 천만한 나더러 급전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니까. 뭐라고? 담임 선생님이 천만한 학부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렇다니까. 그 여자 말로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급전이 필요해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부모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서로 초면인 사이에. 뭐 그런 이상한 교사가 다 있지.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혹시 돈 빌려준 건 아니지? 일단 고민 좀 해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나와버렸어. 마음 같아서는 그게 무슨 추태냐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애들 담임 선생님이라서 그럴 수도 없었고 학기 초부터 담임 선생한테 밉보였다가는 우리 아들 학교 생활이 꽈배기처럼 꼬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저에게 날아든 뜻밖의 골칫거리는 저희 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첫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선생님은 교단에 부임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젊은 여자였는데요. 대체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만난 학부모에게 대뜸 급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담임 선생이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절대로 좋은 선생님, 아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쨌거나 저 또한 아들의 진로 상담을 위해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조만간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아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슬쩍 물어보았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른 뜻은 없고 그냥 처음 만나 뵙기 전에 어떤 분인지를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니까 우리 아들이 느낀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렴. 그게 실은 저는 별로 안 좋은 선생님 같은데 다른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엄청 좋아요.
인기가 좋다고? 혹시 학교에서 가장 젊은 여선생님이라서 그런 거니?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꽤나 잘 꾸미고 다니거든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옷도 비싼 명품만 입고 다닌다는 것 같고. 아, 맞다. 학교에 스포츠카를 타고 출퇴근해요. 그랬구나. 한창 호기심 많을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법도 하겠네.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꾸지람 같은 건 전혀 안 하디? 우리나라 정서상 젊은 여교사가 학교에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윗분들이 탐탁치 않게 여길 텐데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이 둘 다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두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만 보면 입을 해발쭉 벌리고 웃기 바쁜 바람에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신세대인 사람이라서 젊은 여교사가 꼭 검소한 차림에 국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 같은 건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밤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선정적인 옷차림 정도만 아니라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차로 출퇴근을 하든 관계없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동네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저로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학부모에게 급전을 빌려야만 할 만큼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명품 옷을 휘감은 채로 스포츠카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제대로 이끌어줄 리가 만무할 테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분명 아들의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담임 선생과 마주 앉았는데 담임 선생이라는 여자는 저희 아들의 학업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은 채로 저희 카페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남편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들만 줄줄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 일절 대답하지 않았지만 담임 선생은 끝끝내 자신의 목적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급전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죠. 이에 저는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선생님, 급전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더군다나 어떤 사유로 급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순서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날 제가 했던 말은 조목조목 올바른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보세요 어머님, 저는요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아드님네 담임 선생님입니다.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는 선생님이야말로 학부모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서 말씀하시죠. 진로 상담이랍시고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주구장창 돈 얘기만 꺼내는 건 대체 어느 나라 예절입니까? 하물며 보아하니 사치를 부리느라 급전이 필요해진 것 같은데 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래놓고도 스스로를 교사라고 부를 자격이 있으세요? 제가 분명 경고를 했는데 면전에다 대고 자꾸 면박을 주신다 이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상담은 이걸로 끝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앞으로 아드님의 진로 상담을 할 일은 일절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담임 선생 딴에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기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을 구석이란 바로 모범생인 저희 외동아들이었죠. 저희 아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각종 경시대에 나가서 상장을 싹쓸이 해왔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재였기에 설사 담임선생 한 사람한테 밉보인다고 한들 크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설사 저희 아들에게 불이익을 가한다고 한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담임선생 본인이 될 건 뻔할 뻔짜였고요.
저희 아들은 학교 전체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모범생이자 수재였으니까요. 물론 저라고 아들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1학년 학부모회 회장으로 당선되어서 몹쓸 담임 선생을 공식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로써 담임 선생은 한동안 잠잠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도 저랑 저희 아들을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교직 생활이 만만치 않게 꼬여버리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아무튼 비로소 한시름 덜게 된 저는 다시금 카페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야 저희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해주니 저는 엄마로서 카페를 열심히 잘 운영해서 공부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되었거든요. 이를 위해서 저는 고심 끝에 아침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카페 근처에 회사 사무실이 제법 많은 편이어서 아침 모닝커피와 샌드위치를 세트로 저렴하게 팔면 수입이 괜찮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아침 등굣길 문제였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선 저는 하굣길 걱정만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아들은 곧장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갔다가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도 학원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귀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 등굣길 문제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 아들이 원체 공부가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새벽 서너 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기 일쑤였기에 아들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를 보내자니 엄마로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출근길 직장인들과 등굣길 학생들로 꽉 들어찬 만원 버스를 비몽사몽으로 타고 가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남편이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괜히 너무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아들 아침 등굣길쯤이야. 출근길에 내가 차 태워서 학교 앞에 내려주면 되지 뭐.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의 회사랑 우리 아들 학교는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가뜩이나 아침에 차도 막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돌아가려면 피곤할 거고. 피곤하면 좀 어때? 남편이자 아빠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그니까 걱정 말고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가끔 학원 쉬는 날이면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데리고 오고. 바로 이튿날부터 저희 남편은 아들의 등굣길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침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저는 일전에 구상했던 아침 장사를 곧장 시작했고 꽤나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형 카페들만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아침 영업시간에 벌어들인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도 내고 아들 용돈도 쏠쏠하게 챙겨주는 등 가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이처럼 저희 가족은 한동안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편의 일도 조금씩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줄곧 경영난에 처해 있던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남편은 무척이나 자주 야근을 하게 되었지만 아침 일찍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만큼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을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도 아주 기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일전에 엄마가 얘기했던 우리 집 보수공사 일 말이다. 그거 다 해결된 것 같아. 그래요? 대체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요? 너도 채훈이네 아저씨 기억하지? 네, 저희 아버지랑 한 동네에서 태어난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래, 여하간 채훈이네 아저씨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이참에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동네에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다지 뭐니. 그럼 그분한테 수리를 맡기시기로 한 거예요? 그 양반이 자기가 먼저 무상으로 우리 집을 수리해주겠다고 하더구나. 늙음하게 재수씨 만나러 찾아왔더니 속상하게 집안꼴이 이게 뭐냐면서
무상으로 도움을 주겠다더구나. 살다 보니 그런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공짜로 얻은 행운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 덕분이었죠. 저희 아버지와 재훈이네 아저씨는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중마고 사이이자 젊을 적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네 아저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의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게 된 김에 옛 친구의 아내인 저희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집으로 찾아왔다가 당장 수리가 시급한 집안 몰골을 보고서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은혜도 갚을 겸 무상으로 집을 수리해 주기로 하셨던 것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이처럼 당시의 저의 일상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게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엔 전혀 상상조차 못한 불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불화의 씨앗의 실체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건 저희 아들의 학원 수업이 없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들이 학원 수업이 없을 경우 저희 남편이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차를 끌고 데리러 갔어야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저녁 나절에 남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었다는 메시지였죠. 이에 저는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카페 영업을 급히 종료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났지. 교실에서 책 보면서 딱 20분만 기다리고 있으렴. 오늘은 아빠가 급한 야근이 생기는 바람에 엄마가 얼른 옷만 갈아입고 데리러 갈게. 그런데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에 크게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디 숨어있는 사람처럼 숨죽여 말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아버지가 오늘 야근을 하신다고요? 아까 저녁 나절에 엄마한테 그렇게 문자가 왔어.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니? 그게 그러니까요, 엄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엄마로서 지금 아들이 무슨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 전화를 다시 걸 수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난처한 상황에 있는 아들의 휴대폰 벨소리라도 울리게 된다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컸으니까요. 이에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를 잠시 기다렸는데요. 오래지 않아 아들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겁에 질린 아들의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숨어서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지금 혹시 아버지네 회사 근처에 있는 거야? 아니요, 학교 근처예요. 아버지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요. 너희 아버지가 학교 근처에는 어쩐 일로 갔다디? 분명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뭐, 바람? 그게 확실해? 네, 확실해요. 아버지랑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입맞춤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저희 아들이 목격한 장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건 당시 저희 아들은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막 교문을 나서던 참이었는데요. 먼 발치에서 저희 남편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에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은 차를 두고 마중을 나오셨나 싶어서 얼른 저희 남편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론가 급히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로 자꾸만 멀어지는 아버지를 열심히 뒤쫓아갔더니 글쎄 그곳에는 담임 선생의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고 저희 남편이 담임 선생과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더니만 둘이 나란히 그 스포츠카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자기 아들 담임 선생이랑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저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까지 쳐놓은 채로 학교 근처에서 담임 선생을 만나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그 미래 장면을 아들한테 들켜버리고야 말았던 거죠. 당연히 격분한 저는 당장이라도 두 연놈이 미래를 즐기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서 머리채를 죄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그 몹쓸 것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쫓아가서 머리를 뽑아놓는 대신에 남편, 아니 그 인간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를 박박 깔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인간이 자기 아들 담임 선생이랑 바람이 났다며 하소연을 했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은 다음에 당장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참이나 말없이 듣던 어머니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몹쓸 인간이랑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란 말이지? 당연하죠. 그런 짐승 같은 놈이랑은 이제 끝이에요. 남의 남편 꼬셔낸 그 여자도 당연히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고요. 그래, 어차피 그럴 생각이면 굳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필요 없이 밖에서 뭔 짓을 저지르고 다니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그 여자랑 마음껏 놀아나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두 연놈이 놀아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우선 우리 손주 데리고 친정으로 오거라. 엄마가 밤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이에 잠시 고민하던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아봤자 앞으로 있을 이혼 과정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혼 기책 사유는 그 인간의 불륜이니까 굳이 제 손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하물며 담임 선생이라는 여자한테는 나중에 본때를 보여주어도 무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곧장 짐을 챙겨서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갔는데요. 친정에 도착한 저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온 집안의 가구들과 가재 도구들이 마당으로 옮겨져 있었고 집안의 장판들이 전부 제거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친정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 집이 대체 이게 웬 난리예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왜? 너 오는 동안에 친정에 병고라도 생겼을까 봐서? 그게 아니고서야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물론 집이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 근데 나쁜 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단다. 그래서 바람난 몹쓸 사이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던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웬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줬고 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저희 아버지의 청춘이었으니까요. 제가 갓난쟁이이던 시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한창 젊은 청년이던 무렵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모두 아주 힘들게 살아오셨거든요. 특히나 아버지께서는 여러 공사 현장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중 외동딸인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딸 자식을 부족함 없이 잘 키우기 위한 결심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 결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있잖아 여보. 미안하지만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만 떨어져서 지냅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몇 년이면 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우리 가족이 왜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건데? 혹시 돈 때문에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딸을 부족함 없이 잘 키우려면 내가 몇 년 정도 중동에 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 중동 파견 건설 인부를 모집 중이라고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지방을 다녀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동이 얼마나 멀고 위험한 나라인데 거길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당신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랑 우리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다소 위험은 따르겠지만 근무 조건이 아주 좋아.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도 훨씬 좋고 심지어 급여도 한국 돈이 아니라 달러로 쳐서 계산해 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어. 아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못 보내. 그러지 말고 눈 한번 딱 감고 보내주라. 몸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세 식구가 평생 따뜻하게 지낼 집 한 채 지어줄게. 네, 그랬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동 파견 건설 근로자가 되어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다녀오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심을 꺾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중동으로 떠난 아버지께서는 40도가 넘는 폭염 속 사막에서 온갖 생명의 위험을 다 겪으며 건설 인부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그렇게 번 돈의 거의 전부를 모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송금하셨죠. 그랬던 저희 아버지께서 마침내 귀국하시던 날은 고향 마을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저희 아버지는 온갖 위험을 다 이겨내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영웅이자 우리나라의 건설 솜씨를 온 세상에 알리고 돌아온 산업 역군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아, 내 남편이 건강이 많이 상해서 돌아왔구나.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당시 어머니의 짐작은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동에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상태로 귀국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벌어온 돈으로 저희 식구들이 살 집을 지어주셨어요. 다른 인부 아저씨들과 함께 직접 벽돌을 쌓아가면서 말이죠. 그 집이 바로 어머니께서 지금껏 살고 계신 소중한 저희 집이었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집이 완공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신 채로, 또 그러는 바람에 저희 집 안방 장판 밑에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지도 어머니에게 미처 말씀해주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랬던 비밀이 다시금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 건 그 인간의 불륜 소식을 알게 되던 바로 그날 아침나절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의 중마고인 재훈이네 아저씨가 저희 집 보수공사를 시작하려던 첫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집 보수공사를 시작하려고 장판이랑 벽지들을 다 뜯어냈는데 안방 장판 밑에서 너희 아버지가 남긴 서류가 발견되었지 뭐니. 나도 처음엔 그게 무슨 서류인지 몰랐었는데 재훈이네 아저씨가 건설 회사 쪽 증권이라는 걸 알려주더구나. 그분도 너희 아버지랑 같이 파견 근무를 다녀왔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많은 증권을 모아두셨던 거죠? 당시에 중동 건설 인부로 일하던 분들 중에서 너희 아버지처럼 앞날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급여나 수당들을 아껴서
회사 증권을 사서 모아두었다더라. 중동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그날 제가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봉투에 담겨있던 아버지의 청춘의 실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중동 파견 근무를 떠났었던 재훈이네 아저씨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중동에서 근무하던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회사가 장차 큰 대기업으로 번창하리라고 확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특근 수당과 위험 수당 등을 아껴서 회사 주식을 매입하셨고, 또한 회사 쪽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힘든 일을 하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배려해서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한 뒤에 그 조합을 통해서 저렴한 값의 주식을 판매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그 주식 증권을 저희 집 안방 장판 밑에 넣어두셨지만 오래지 않아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했을 정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누구도 장판 및 주식 증권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거고요. 어쨌거나 당시 저희 아버지의 해왕과 선택은 정말이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장판 밑에 넣어둔 주식이 지금 가치로 얼마쯤 되냐고 재훈이 아저씨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돈으로 3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 30억이요? 가격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너희 아버지가 주식을 사모으던 당시에 그 회사는 소위 파견 하청업체에 불과했었지만 종종 파견 근로자들이 회사를 크게 키워준 덕분에 지금은 대기업에 준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었다지 뭐니. 그래서 주식증권 값어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더라. 순간 저는 심장이 미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 바쳐서 저와 어머니에게 한평생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어쩌면 참 기적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나 어머니가 장판 및 증권의 존재를 미리 알았더라면 일찍이 처분하는 바람에 3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아버지께서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 모두 미리 내다보시고서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먼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질 것까지 미리 내다보셨던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랑 제가 30억 재산의 존재를 몰랐던 덕분에 그 몹쓸 인간이 자기 팔자를 자기가 망쳐놓은 꼴이 되어버린 거네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그 추잡스러운 놈이 처가댁에 30억씩이나 되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평생 가면을 쓰고 좋은 사위인 척 거짓 행세를 해왔을 텐데 30억의 존재를 몰랐던 덕분에 그놈의 본성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하튼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우리의 손에 쥐어준 가장 큰 선물이니만큼 우리 딸이 원하는 만큼 그놈을 마음껏 놀려먹으면서 속 시원하게 내다 버리려무나. 그날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만 배꼽이 빠져라 포복절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인간이 자기 신세를 스스로 망쳤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의 표정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으니까요. 저의 상상 속 그 장면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저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가댁에 30억 재산이 생겼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처가댁에 그만큼 큰 재산이 있었으면 남편이자 사위인 나한테 당연히 알려줬어야지. 입은 털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나랑 우리 엄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혀 몰랐던 일이야. 거짓말 치지 마. 그렇게 큰 재산의 존재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여하간 이번 이혼 사유는 쌍방과실이니까
재산 정확하게 반반 나눠.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아들 담임 선생이랑 불륜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변명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굳이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불륜 저지른 나도 잘못했지만 처가댁의 재산을 감춘 채로 그동안 남편이 나를 속여온 당신 잘못도 만만치 않게 큰데. 결국에는 어차피 쌍방과실로 판결이 나올 테니까 이쯤에서 군소리 말고 재산 절반으로 나눠. 30억의 절반이면 15억이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고. 아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얘라이 모자란 인간아. 너랑 내가 이혼하지 너랑 우리 엄마가 이혼하냐?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30억 재산이 내 재산이냐고. 엄연히 우리 엄마 재산이지. 내 재산 아니니까 애초에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우리 이혼 사유는 그쪽이 저지른 불륜 단 하나뿐이니까 니놈한테 돈을 나누어줄 의무는 절대 없어. 정 억울하면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마음껏 떠들어 보던가. 어차피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결과는 뻔한 것이었어요. 애당초 저희 친정의 30억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저의 재산이 아니라 엄연히 친정어머니 명의의 재산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인간은 저희 모녀가 사위인 자신에게 친정의 재산을 숨김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니 이혼의 과실은 쌍방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인간의 주장을 귓등으로도 들어주지 않았고 판사님들께서 인정한 유일한 이혼 사유는 그 인간의 불륜이었어요. 이처럼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저는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재산 분할 등 받아낼 수 있는 건 10원 한 장 빠짐없이 아주 제대로 받아냈죠. 가뜩이나 무능하던 그 인간은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함으로써 인생 자체가 시궁창에 완전히 처박히게 되었고요. 동시에 저는 유부남을 꼬셔낸 담임 선생, 아니 그 불려시에게도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학부모의 회원분들을 모두 대동해서 학교로 쳐들어갔거든요. 교사로서 제자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대사건이었기에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고 그 불려시는 교직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 채로 해임되었죠. 학교로 우르르 몰려든 학부모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는 불려시의 꼬라지가 어찌나 추잡스럽고 비참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한 기분이었어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 연놈이 대체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명백한 피해자인 제가 불륜의 내막까지 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오직 그들이 몹쓸 짓을 저질렀고 그 결과 인생이 파탄나게 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살다 보니까 두 연놈이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두 연놈들에게 지엄한 철퇴를 내려친 이후 약 10년쯤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직 중 하나인 회계사가 된 아들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살짝 열린 사무실 문으로 왠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다름 아닌 그 인간이 어엿한 회계사가 된 저희 아들에게 애걸복걸하는 목소리였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더러 아들 노릇을 해달라고요? 그때 그 일은 이 아빠도 억울하게 당한 거였어. 알고 보니까 너네 담임 선생님, 아니 그 여자가 너희 엄마한테 면박당한 일을 앙심을 품고서는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꼬셨던 거더라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그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복수를 하려고 불륜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렇단다.
너희 엄마가 진로 상담 때 그 여자 면전에다 대고 면박 주고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눈에 거슬리게 행동했는데 그런 와중에 너를 등하교시켜주는 내 모습이 눈에 띄더래.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복수를 할 요량으로 나를 일부러 꼬셨던 거야. 정신병이 있어도 아주 단단히 있었던 여자였던 거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다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건 누가 뭐래도 그 불려시 잘못이잖아요. 저는 학부모의 회장으로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 여자를 견제했을 뿐이었고요. 그래놓고서는 복수랍시고 남의 남편을 꼬셔서 불륜을 저질렀다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제가 그 불려시를 교단에서 쫓아낸 일이 더더욱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 자격 자체가 없을 테니까요. 하물며 불려시에게 놀아난 꼴인 그 인간 또한 일말의 동정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복수랍시고 유부남을 꼬신 불려시나 꼬신다고 홀딱 넘어가 버린 모질이 자식이나 다를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그 인간이 근 10년 만에 저희 아들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도 뻔뻔한 것이었어요. 건너 소식 들었어. 이 건물 그때 그 30억으로 너희 외할머니께서 매입하셨다면서?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얘기 잘해서 이 건물 1층에 장사자리 하나만 만들어줄 수 없을까? 형편이 정 어려우면 그 여자한테 가서 빌붙던 거 아시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죠? 그 여자가 지금껏 내 옆에 붙어 있었겠니? 자기 복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던 바로 그날부로 진작에 나 버리고 도망쳐버렸지. 그거 참 꼴 좋게 되었네요. 이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너 지금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이봐요 아저씨, 지금 뭔가 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아저씨네 아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들이고 외할머니 손자지. 그니까 엉뚱한 남의 집 아들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썩 돌아가세요. 그때 저는 속으로 옳거니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그 인간을 저보다 훨씬 많이 미워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거든요. 눈앞에서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기 담임선생이랑 그렇고 그런 짓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해버렸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그날 그 인간은 자신의 혈육에게마저 외면당한 채로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그러는 와중에 사무실 밖에서 그날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그 인간은 고개도 들지 못했죠. 저와의 인생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그동안 시궁창 인생에서 뒹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말도 마. 그 불려시한테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당장 수중에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 처지거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들한테라도 손 벌리러 왔다가 보다시피 쫓겨나는 중이고. 그럼 내가 장사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봐. 정말이지?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 1층에 상가자리 하나 나한테 내어주는 거지? 당연하지. 장사자리 하나 내어주는 것쯤은 크게 힘든 일도 아니거든. 그러자 그 인간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냉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 왜 웃어? 나한테서 받아갈 장사자리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채로 싹싹 빌고 있는 그쪽 꼬라지가 너무 웃겨서. 내가 말한 장사자리는 1층 상가자리가 아니라 그쪽 묘자리를 얘기한 거야. 나중에 그쪽 세상 떠나고 나면
좀처럼 못 써먹을 땅에다가 장사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지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그날 저는 그 인간에게 조롱의 미소를 마음껏 날려주었고 조롱당한 그 인간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만 끝내 솟구치는 혈압을 이기지 못한 채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답니다. 이후 그 인간의 소식은 완전히 두절되었어요. 분명 보나마나 어디서 초라하고 추잡하게 빌어먹으면서 살고 있겠죠 뭐. 그 불려시한테 한눈만 팔지 않은 채로 얌전하게 가만히만 지냈다면 30억 재산의 처가댁과 회계사가 된 아들 덕을 동시에 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자기 복을 자기 발로 냅다 뻥 차버린 꼴이라고나 할까요. 이래서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